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조금 잠시만 기다렸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를 누르시면 소위 발언권을 얻으시는 거고요. 제가 발언권을 허용하면은 이제 그 뮤트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한 1분만 있다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서 오시고요. 저희 이번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새롭게 시작하는 커뮤니티 활동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월간 라이브라고 이제 매월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유튜브 스트리밍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목표는 정기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게 목표인데 월간 라이브처럼 이제 한두 번 정도 진행해보고 이게 정기적으로 할 수 있을 사이즈가 나올지 아닐지를 저희도 사실 좀 판단을 해봐야 돼서 일단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월간 라이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짜보려고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 월간 라이브에서 이번 달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하나씩 짚어드리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하는 시간이라면 요거는 좀 물론 저희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제 커뮤니티 분들의 얘기를 듣고 답하거나 혹은 토론하는 시간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월간 라이브는 이제 저희가 정보를 전달 드리는 이런 단방향이라면 요거는 저희가 듣는 입장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서로 말하는 양방향 활동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가 이번 달에 무슨 일이 있어요 라는 얘기를 안 하면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웃기긴 한데 오브스 얘기를 지양해야 되나 라고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꼭 굳이 저희는 오브스뿐만 오브스에 아니라 저희도 네. 이제 좀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약간 좀 더 그렇죠. 뭐랄까 비방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도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좀 행사의 뒷얘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전할 수 있으면 전하는 그런 얘기들로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도 파일럿으로 처음으로 해보는 거라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저희도 편하게 진행을 해보고 이 녹음본을 또 저희가 유튜브에 편집을 해서 올릴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거 보면 또 다음에 또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면은 또 다른 분들도 들어오실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월간 라이브보다는 좀 더 덜 딱딱하게 그렇게 좀 그런 시간으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걸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일단 저희가 좀 지금 카카오톡이랑 텔레그램 채널이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텔레그램이 메인 채널이 되는 게 조금 더 프로젝트 차원에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적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소통을 하면서 투명성과 신뢰도 증가하는 측면, 그 다음에 커뮤니티 활성화 및 성장,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좀 커뮤니티 분들의 교육도 좀 되고, 그 다음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좀 약간의 선물도 드리면서 일단 즐거움을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게 주된 목적이자 취지고요.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발언 요청을 하시고 말하실 수 있고 본인이 원하시는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브스에 대한 건 당연히 가능하고 오브스뿐 아니더라도 블록체인 산업 전반이나 앞으로 업계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아니면 무슨 새로운 기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해주셔도 되고 대부분 자유롭긴 한데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 제약되는 주제가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욕설 비방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 명, 두 명, 세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또 10분 이상 들어오시는 것 같네요. 또 얘기하다 보면은 들어오시겠죠. 네, 지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안녕하세요. 킵진님. 네, 킵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를 순서를 정하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순서는 따로 없고 일단 저희도 기본적으로 뭐랄까 약간 좀 잡담 주제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몇 가지 갖고 오긴 했지만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아니면 토론해보고 싶은 그런 주제가 있으시다면 당연히 먼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먼저 제 소개 잠깐 하고, 뭐, 좀 본질적인 질문 하나 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봐도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참고로 월간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보고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네네. 저희가 모르는 질문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저희도 좀 찾아보고 답변을 좀 정리해서 드리는데 네네. 이거 같은 경우는 완전 실시간이라 그쵸, 그쵸. 뭐 약간 좀 날것의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일단 뭐, 저 소개 먼저 하자면은, 저는 지금 오브스 앰베서더로 활동 중인 킵지라고 합니다. 저는 2021년부터 오브스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 왔는데요. 뭐, 그 과정에서 특히 이 오브스 코리아 팀의 에디님이나, 네, 에드워드님, 항상 커뮤니티 잘 관리해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던 게 좀 뭐랄까 오브스가 지금 메인으로 미는 디파이에 대한 내용인데요. 좀 본질적인 질문으로 왜 오브스가 디파이에 집중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두 분의 좀 격없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요즘 예전에는 네네. 블록체인 시장이 좀 야생의 것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약간 정제된 느낌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이제 제도권으로 조금씩 들어오면서 약간 정말 쓸모 있는 것이 갈려 나가고 있는 와중에 오브스는 그래도 왜 디파이에 집중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 오브스 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우선 제가 먼저 이야기 드리면, 여기 뭐, 오래 계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뭐, 엔터프라이즈용 블록체인,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을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2020년? 이때쯤에, 이 웹2에 있는 기업체들이 이 블록체인을 수용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실제로 이제 17년도 장부터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만 해도 뭐, 기업들이 당장에도 블록체인을 도입할 것 좀 했고, 우리나라도 뭐, 대기업들이 뭐 한다 하면서, 이제 10대 대기업들이 다 블록체인 팀을 개설하고 해서 저희도 거기 미팅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뭐 삼성, LG 이런 데 전부 다 미팅 다녔었는데, 이제 막상 도입하려고 보니까, 이제 좀 법률적으로도 걸리는 게 있고 해서 생각보다 오래 걸 것 같아서 요거는 잠시 포즈 잠깐 멈춰두고 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라고 한 게 디파이인데, 이제 디파이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는 뭐 다들 이제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인가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암호화폐가 트렌드가 빠르잖아요. 뭐 특히 요즘에는 더 빨라져서 무슨 한 달 단위로 갔다가 뭐 민코인 같은 경우는 무슨 하루 단위 몇 시간 단위로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나마 제일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살아남아 있는 게 디파이인 것 같아요. 사실 디파이 트렌드가 처음 시작된 게 이제 그 디파이 썸머가 온 게 2020년이죠. 그 21년 불장이 오기도 전인데 2020년에 이제 유니스왑이 나오면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한 디파이가 사실 뭐 이제 거의 5년이 다 돼가죠. 5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살아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오랜 동안 뭐 계속 메인 트렌드라고 하긴 뭐하지만 살아남고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거는 지금 디파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뭐 21년에 있었던 뭐 NFT 트렌드도 있었죠. 근데 지금 NFT 웬만한 것들 다 가격도 막 떨어지고 거래도 엄청 죽고 뭐 없었죠. 그 다음에 뭐 가장 최근 트렌드였던 이제 작년 연말에 트렌드였던 그 AI 에이전트 같은 거죠. 뭐 버추얼이나 AI 식스텐지를 필두한 그런 트렌드가 가장 최근 트렌드인데 그것도 한 3달 이렇게 하고 이제 지금은 이미 팍 죽어버렸잖아요. 그 뭐 정말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었지만 이제 암호화폐 쪽은 이제 금방금방 다 식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식는 중 본질적인 이유에는 일단 그 기술이 실제로 활용되거나 사용자들에게 효용 가치를 줄 만한 근간이 아직 마련되기엔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뭐 코인 시장 자체가 하이프로 워낙 움직이긴 하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가 이제 이어지지 못하고 빨리 식는 방면에 이제 디파이는 실제로 사용자들이 여기서 파밍을 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뭐 덱스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뭐 퍼프 덱스도 나오고 뭐 덱스의 볼륨도 특히 이번에 또 바이빗 해킹도 또 터지면서 덱스가 좀 다시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고 유니스왑도 이번에 뭐 V4가 나오면서 계속 발전을 하고 해서 디파이가
실제적으로 현재까지 암호화폐에서 증명한 가장 쓸모있고 오래 가고 어느 정도 입증된 트렌드가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디파이 집중하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제 생각을 조금 더 얹어 보자면 저희가 이제 엔터프라이즈를 처음에 했던 이유가 블록체인의 대중화는 결국 대량의 사용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길목이 기업체들이다. 기업체들이 서비스를 하면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모르면서도 블록체인이 사용되기 시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업형에 추종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시장 상황이 많이 변했죠. 그래서 저희가 사용될 수 있는 그 사용 대상을 바꾼 거지 저희의 그 본질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많이 블록체인이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은 어떤 서비스일까를 봤을 때 이제 블록체인의 차선책으로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것이 이제 디파이였어요. 그 이유는 이제 앞에서 매니저님이 설명해 주신 디파이가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포지션, 그것뿐만 아니라 꾸준한 거래량의 증가가 있었고요. 그래서 다른 수많은 블록체인의 사용 예들이 있지만 디파이만큼의 사용자 수를 확보하고 더 많은 또 증가라고 해야 될까요? 사용량의 증가, 대중화를 현재 이끌고 있는 게 디파이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디파이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파이 말고도 저희가 톤 관련 생태계에는 또 디파이 아닌데도 저희 레이어 3가 돌아가고 있죠. 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질문 해주신 깁즈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거래하는 거 이런 것 자체가 돈을 움직이고 돈에 대한 트랜잭션을 정해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약간 이 자금 흐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항상 더 뭔가 좀 발전도 빨리 되고 또 오래 살아남고 약간 좀 진짜 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일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트코인의 탄생 자체도 보면 이제 탈중앙 금융을 목표로 나온 게 이제 나카모토 사토시의 그 백서에 적혀 있잖아요. 사실 블록체인이란 말은 그 뒤에 사람들이 붙인 거고, 그 백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제목 자체가 탈중앙화된 금융화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용되는 기술 자체가 이제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노드로 참여해서 이룰 수 있는 거다. 그 형태가 이제 사람들이 마치 뭔가 블록들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거라서 블록체인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고, 그래서 저희 블록체인의 탄생 배경 자체가 이제 탈중앙 금융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아마 그 미국의 금융위기 사태가 터지고 나서였죠. 그래서 중앙화된 금융이 가지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백서를 냈고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된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디파이가 좀 더 이 블록체인이 추구하는 방향의 본질에 가깝지 않나. 그래서 가장 대중화를 현재도 이끌고 있고 앞으로도 없어지진 않을 블록체인과 함께 가는 그런 기본적인 베이직 서비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추가 의견 있으시거나 아니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반박 의견 등 본인 의견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발언 요청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자유롭고 건강한 토론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 스마트 네. 네, 저도 그 킵집님의 질문에 간단하게 제 의견을 덧댄다면, 그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탈중앙화를 지향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결국 토큰이라는 보상을 전달하게 돼요. 그 오브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그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저와 같은 밸리데이터가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공짜로 할 수는 없으니 오브스 토큰을 받는 것이고, 다른 서비스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해서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여를 할 때 토큰을 받게 되잖아요. 결국 그 토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건 거래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거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의 디파이는 인프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른 AI 서비스나 NFT는 조금 더 위에 저희가 향유하는 어떤 하나의 서비스라면, 이거는 은행처럼 블록체인 전반에 깔려있는 기본 인프라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BM을 갖고 있고 거래를 하면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아마 오브스 팀에서도 이런 부분이 제일 확실하다. 나머지는 사업들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디파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킵지님 아까 말씀하신 맞습니다. 분 있으신 것 같은데. 참고로 지금 말씀하신 분은 저희 가디언 중에 한 분이신 마이스마트 크립토 가디언님이셨습니다. 이번에 저기 이더 덴버에도 갔다 오셨죠? 네, 비행기 타느라 힘들었습니다. 10시간 덴버 얘기 좀 간단히 해주세요.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뭐가 있었나요? 덴버는 역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이 천조국이라 그 행사의 스케일이 굉장히 컸고요. 그 다음에 KBW 작년에 오셨던 분들이 계시고 뭐 한 번이라도 KBW 가신 분들이 한번 느끼실 텐데 KBW는 국내에서 가장 큰 블록체인 컨퍼런스고 해외에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되게 한마디로 조금 돈이 있는 혹은 정제된 프로젝트들이 와요.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거나 아니면 좀 기업의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들 덴버는 굉장히 조금 더 날 것의 느낌이 많이 나는 페스티벌이었어요. 약간 그냥 블록체인 하고 싶은 개인이 오기도 하고 그냥 블록체인에 관심만 있는 아주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결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가지고 조금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 KBW가 조금 더 비즈니스에 사람들만 모여있는 느낌이라면 이건 조금 더 축제까지는 아니어도 진짜 열려있는 컨퍼런스의 느낌이 좀 더 나서 그 점이 제일 달랐던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또 저기 일본으로 또 넘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주 전 세계를 누적고 계시죠.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토요일에 일본 가서 이제 그 한 10분 정도 이제 간단하게 오브스에 대한 뭐랄까 설명 겸 뭐 그런 한국 씬에 대한 설명, 뭐 제 개인적인 뭐 설명 그런 것들을 주로 할 것 같은데요. 아직 자료를 안 만들어가지고 다음 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아까 그 좋은 미국 얘기를 예, 하셨는데 그래요. 사실 미국이 이제 날 것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그 디파이 유저 수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규제가 굉장히 팍팍해가지고 사실 거래소라고는 코인베이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코인베이스도 뭐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그 거래소 안에서 거래하는 것도 뭐 상한선이 있고 그 상한선을 풀기 위해서는 저희 뭐 마치 제한 계좌 풀듯이 은행에 그와 같이 거래소 내에서도 굉장한 제약이 많아가지고 그 디파이를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뭐 각 개인별의 커뮤니티 참여는 사실 미국이 큰 편이라서 그래서 아마 그걸 직접 눈으로 저희 마이 스마트 크립토님께서 보고 오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번에 와서 느낀 게 그 업비트 빗썸 빼고는 다 D앱이 그러니까 그 거래소 앱이 안 들어가져요. IP 차단돼 있어가지고 아마 우리나라 거래소는 우리나라 사람이 인증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어서 차단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게이트나 바이빗이나 다른 그 거래소 앱은 다 차단돼서 그 VPN 쓰지 않으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저도 처음 알았네요. 뭐 규제 때문에 못 쓰는 걸 알고 있으면 아예 접속이 안 되는지는 저도 몰랐네요. 아마 거래소 측에서 막을까요? 가입 자체도 미국 시민은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그 일전에 한번 월간 라이브였나 아니면 채팅이었나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참 뭐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약간 암호화폐로 약간 일종의 태세 전환을 하면서 많이 갑자기 확 변하긴 했지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뭐 블록체인에서 뭐만 하면 다 미국은 금지였거든요. 이제 뭐 거래소 가입 금지부터 무슨 뭐 디파이든 뭐든 뭐만 하려고 그러면 뭐 미국 시민은 안 된다 이렇게 뭐 다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 자체가 이제 디파이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좀 아이러니하게 좀 우리나라는 거래소가 CEX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이제 디파이 인구가 좀 많지 않은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디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트렌드를 안 타고 그냥 이미 이거는 뭐 트렌드가 아니라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게 돼버린 것 같아요. 블록체인에서.
저도 약간 그 부분이 좀 걱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게 결국 디파이가 아니고 블록체인이 좀 친화되고 암호화폐가 사람들이 많이 쓸수록 그 중앙 거래소들이 많이 흥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러면 또 디파이의 참여의 파이가 또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한 번만 그러니까 더 디파이까지 안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냥 그냥 투자 개념으로만 그 중앙 거래소에서만 거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관심이 가지면서 규제가 점점 정확해지면서 중앙 거래소에서만 사람들이 거래를 하게 되지 않으려나라는 고민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디파이라는 게 좀 한계가 뚜렷하죠. 그 접근한 자체가 사실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디파이는 그 없어지지 않을 유즈 케이스지만 확장성에서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 글로벌 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인터넷 하시는 분들이 스마트폰 하면서 인터넷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사람들이 뭐 브라우저나 TCP/IP를 알고서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디파이 같은 경우는 뭐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하는 일종의 인터넷의 유즈 케이스 같은 경우라면 좀 더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래라는 측면에서는 결국은 이 디파이와 시파이가 중앙거래소와 이 편차가 크면 클수록 레버리지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는데, 그 균형 레버리지라고 하면 좀 레버리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뭐라고 하죠? 가격 차이가 크게 나면은 서로 재정거래를 해서 이제 가격을 맞추기도 아비트리지. 하는데, 예, 아비트리지. 그게 이제 개인들은 사실 접근하기도 어려운데 기관들이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ETF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와 연관이 되겠죠. 간접 투자 상품이 늘어나게 되고, 지금 ETF가 허용된 이후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참여 규제가 풀리면 결국은 디파이의 사용량은 시파이에 비례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간접 투자 상품이 나오면 일반인 유저들은 디파이를 안 하고 블록체인을 모르면서도 투자를 하면서 자금이 늘어나죠. 요게 이제 사실 ETF에 대해서 저희가 뭐 십수년 동안 ETF 노래를 불렀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모르는 사람의 자금이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사실 업비트에서 직접 거래하는 것만 해도 허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편하게 코인 쪽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린 게 이제 저희가 ETF라고 하는데, 이제 ETF는 됐죠. 비트코인 하나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이 가야 할 길은 많지만 이제 그 시작은 됐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킵치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은 가지만, 그게 대중화에 가는 길목이 있어서 하나의 뭐 과정 중에 하나로는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디파이를 말려 죽일 수 있는 요소는 되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덱스들이 레이어 3를 많이 이용할 것이다 라고 또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어그리게이션이나 인터페이스 같은 것에서 레이어 3가 도움이 될 거니까, 약간 그런 위협으로 인해서 덱스들이 또 오브스 많이 채택하지 않을까, 그런 약간 희망 회로를 또 돌려봤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디파이가 저희- 시파이만큼 네. 좀 편리해져야 되고 기능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포지션을 하고 있고,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그럼 결국은 언제냐? 그것도 참 그게 숙제죠. 저희 지금 모든 전반적인 업계가 갖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가 도대체 언제냐? 그래서 언제 가냐? 이런 건데, 뭐 그렇게 하면 결국 시세적인 거하고 연관을 맺으면은 저희도 약간 좀 두리뭉실해지죠. 지금으로서는 시장 상황이란 게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준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첨언을 하자면, 뭐 말씀 주신 것도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갑자기 이제 다 써도 된다 하면은 유니스왑 쓰는 사람이 그럼 이제 유니스왑 쓸 필요 없는다, 그냥 코인베이스에서만 거래해야지 하고 줄어드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디파이가 더 강해지는 측면은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킹 사건 같은 거, 이번에 바이빗 뭐 2조 해킹 터지면서 뭐 순식간에 바이빗에서 돈이 막 엄청나게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이런 거에 대한 우려점 때문에 덱스를 사용하는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밈코인이나 이런 신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좀 더
뭐 흔히 말하는 대박 기회는 덱스에서 많이 터지거든요. 일단 바이낸스나 업비트든 이런 곳에 상장하려면 어느 정도 이미 성장이 된 프로젝트만 좀 정제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미 그럼 초기에 진입할 기회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럼 약간 좀 이런 초기 투자 측면에서도 살아남을 거고요. 이제 흔히 말하면 저희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뭐 비상장 주식 사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도 살아남아 있고, 그다음에 약간 이제 그 투명성 측면, 이 중화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그냥 업비트 계좌에 돈을 넣으면 업비트가 뭘 하든지 알 수도 없고, 뭐 갑자기 뭐 제 계좌를 정지시킬 수도 있죠. 뭐 보이스피싱 의심이 어쩌고 하면서 이제 뭐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통제권을 내가 갖고 있는 하에서 내가 무슨 거래든 뭐든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살아남아 있을 가치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파밍 같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온체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중화거래소에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덱스에서 하는 게 항상 좀 뭐 이율이라고 할까요? 조금 더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굉장히 좋은 주제 질문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그 아무도 말씀 안 하시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이 질문 하나로 막 거의 10분, 20분을 얘기할 수 있게 되네요. 좀 좋은 시간이 그냥 금방 가네요. 그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또 혹시 중앙화의 다른 아까 얘기하시던 거에 네. 대해서 짧게 한 마디만 더 드리면 그 결국은 이제 커스터디 서비스가 더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중앙화와 탈중앙화가 아니라 중앙화의 탈중앙 참여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미래는 어둡지는 않다. 근데 뭐 전 그렇게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다음 주제 넘어가시죠. 샌도님 손 들으셨네. 잠시만요. 네, 혹시 손 저도 드시는 말씀드려도 분들은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워렌 버핏입니다. 일단은 저는 오브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21년부터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옛날에는 코인이 이제 뭐 사기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게 실제로 코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실제로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실제로 이제 펀더멘털이나 유틸리티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앞으로도 이제 좋은 프로젝트 여부에 대해서 이제 판단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전략자산 관련해서 언급할 때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오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L3 전략 통해서 유동성 허브 같은 걸로 이제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점에서는 되게 이제 좋게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 디파이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게, 저도 이제 뭐 이것저것 많이 해보긴 했지만 물론 이제 여전히 코린이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파이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이제 뭐 디파이가 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기회가 있는 건 맞지만 실제 이제 대중들에게 인식이 너무 어렵고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매스 어댑션 가기에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개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얘기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직접 디파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커스터디 서비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사람들은 은행에 가서 이거 제 거 은행이 관리를 좀 해주세요. 너무 어려우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중간 서비스가 나중에 규제가 풀림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뭐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 디파이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편으로 이해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한번 다들 해보시면 사실 저희가 쓰는 금융이 CPI 자체도 쉽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뭐 저축이나 투자 외에는 많은 뭐 펀드나 상품 투자도 굉장히 복잡한 내부의 알고리즘과 투자 방식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몰라도 쓸 수 있게 겉에가 잘 프론트엔드? 겉에가 잘 정돈돼 있을 뿐이지 디파이도 결국은 같은 방식으로 구동이 될 거고 유저가 느끼기에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겉에서 바라보는 부분만 아마 정비가 되면 훨씬까지는 아니더라도 오히려 이해가 하는데 더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제 생각은 일단 주변 어르신들이나 보면은 이게 복잡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이 권한을 본인에게 많이 주기 때문이에요. 이 결정을 이거 너 결제할 건데 할래? 승인할래? 이런 절차가 많아서 약간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의도 기반 그것도 많이 발전되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하면서 좀 더 쉽게 접근해 나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어려운 건 맞고 사실 저도 이제 매일 보고 하는 입장에서도 요즘에 나오는 신기술 저도 이해 못하는 것도 막 이제 생기고 있고 사실 뭐 펜들 같은 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미 CPI에 있는 뭐 굉장히 복잡한 옵션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미 디파이에 올라온 상태고, 그거는 뭐 저도 사실 블록체인 하기 전에 당연히 뭐 옵션 거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고 아직도 지금도 옵션 거래는 할 생각도 없는데, 그래서 이미 이해 못하는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걸 다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약간 조금 아닌 것 같고, 물론 지금보다 훨씬 쉬워지긴 해야죠. 이거는 디파이 업계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가 전부 다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뭐 계정 추상화나 요즘에 나오는 새로운 기술들 뭐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권한 설정 이제 어프로브 하는 것도 조금 단계가 조금씩 예전만큼 많이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 막 두세 번씩 승인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 한 번만 하면 되게 된다든지 하면서 좀 더 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들으시는 분들 너무 어려운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뭐 편하게, 여긴 꼭 어려운 말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아무 말씀이나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하면 쪽팔릴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사실 다들 초보고 혹시나 계시다면 그런 거를 무릅쓰고 질문하는 사람이 더 빠르게 네, 손 드신 분들은 다 허용해 드렸으니까 허용하면 자동으로 뮤트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뮤트를 풀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시장에 뭐 소식이 엄청나게 빨리빨리 많이 나오죠. 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하루하루 이게 말이 달라져서 좀 막 갈팡질팡하고 하긴 하는데, 뭐 전반적으로는 뭐 지금 가격적으로는 조금 요즘에 안 좋긴 하지만 뭐 전략 비축 자산도 일단 세금으로 구매는 안 한다고 했지만 일단 가진 거를 안 팔겠다라고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사실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한 20만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1%죠. 20만 개면 지금 한 1,800, 1,900만 개 정도 이제 풀려 있으니까 뭐 보면은 참 이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요즘에 참 뉴스 따라가는 게 정말 참 힘든 시장입니다. 네, 옥수미래님 말씀하시겠어요? 잘못 눌러서 손 드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뭐 손 드는 거는 된다고 해서 다 말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편하게 말씀하시고, 카카오톡방에 10만 전 네. 말씀하십시오. 간단한 질문인데 이게 좀 우스갯소리로 이제 요즘에 뭐 전략자산에서 그런 뭐 에이다라든지 이제 미국에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허용을 하겠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뭐 혹시 그런 얘기는 없나요? 이스라엘 정부의 전략 자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런 약간의 이제 은근히 또 이제 코리인들은 이런 거 기대하거든요, 사실. 그 얘기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고요. 이스라엘 일단 가자 지구를 먼저 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를 할 여유는 아직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잘 좋은 게 있겠죠. 감사합니다. 일단 미국도 CBDC라고 그러죠.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정책이나 여러 가지 연구 진행은 꾸준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미국이 말한 뭐 비축 자산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긴 해요. 근데 미국이 비축 자산을 선언한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범죄 자금으로 많이 이미 뭐랄까요, 추징 아니면 이게 압수가 되어 있는 것들을 위주로 좀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국경이나 이런 걸 좀 초월한 상태가 있는 것 같고, 이스라엘 정부는 이제 메이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좀 가자 지구부터 좀 해결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암호화폐적인 부분 CBDC를 기반으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좀 더 정책적으로 적용을 되면 아마 미국을 참고해서 여러 가지 좀 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오브스와 연관성은 저희가 뭐 지금 뭐 말씀드릴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희망 회로를 열심히 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뭐 미국이 저는 채택했으니까 네네네. 예, 수미리님 또 말씀하시죠. 따라하는 말씀하세요. 지금 말해도 될까요? 네. 아, 네네네. 예,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미국의 전략 자산하고 준비 자산은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략 자산 같은 경우에는 방금 에디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기존에 뭐 불법으로 취급됐던 것들을 압수한 것들을 위주로 했다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업체에 로비가 많이 들어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그다음에 CBDC 같은 경우에는 뭐 저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미국에서 CBDC는 진행을 하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도 CBDC를 추진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이죠. 이미 잘 실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가 그다음 두 번째로 가장 드라이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CBDC를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곳은 공통적으로 금융을 일단은 정부 쪽에서 통제를 하고자 하는 곳이 뭐 잘 아시겠지만 가장 크고, 그 외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던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CBDC는 일단은 좀 논외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좀 지켜볼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이든 아니면 암호화폐든 이런 쪽이 소외를 그러니까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 곳은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선진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좀 금융에서 소외된 곳들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좀 혜택을 많이 봐야 되는데, 향후에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암호화폐의 가격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발전적인 측면을 또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곳은 또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CBDC를 추진하는 곳이 과연 선진국에서 향후에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은 실제로 좀 금융에서 소외된 곳에서 좀 진행이 되는지 그 여부, 그리고 뭐 내러티브도 지금은 뭐 RW 솔직히 뭐 이제 요즘에 RWA가 이전부터 많이 크게 핫하지만, 원래 RWA를 통해서 가장 이득을 봐야 되는 곳은 사실은 뭐 금융 쪽에서 좀 후진국에서 실제로 RWA를 통해서 가장 이득을 많이 봐야 되는데, 뭐 지금이야 RWA 통해서 뭘 해봤자 뭐 이미 선진국에서 뭐 시파이 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곳에서 굳이 RWA를 왜라는 이런 얘기가 지금 업계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될 것은 CBDC가 어디 쪽에서 지정학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암호화폐가 실제로 되어야 되는 곳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인지, 이런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오브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은 디파이 쪽에서 리퀴디티 허브나 아니면 퍼펙트 허브라는 것을 통해서 뭐 레이어 3라는 개념이 저희가 수익이 나고는 있지만, 이 디파이가 과연 어떻게 보면 이 디파이가 가장 잘 사용해야 되는 곳이 금융적으로 지금 후진국에서 사실은 디파이를 많이 써야 되겠죠. 인터넷만 연결되면은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니까. 어떻게 보면 또 비트코인이 항상 뭐 어떤 매크로적인 이슈에서 가장 직격탄을 가장 많이 받는 이유도 뭐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어느 곳에서도 현금 유동성이 되니까 비트코인이 가장 타격을 받듯이, 지금 오브스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이런 디파이 쪽이 그런 쪽 소외된 그런 좀 선진국이 아니라 좀 그런 뭐 중남미나 아니면 그런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지, 그런 것도 좀 장기적으로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네, 의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아까 감사합니다.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업체 로비는 제가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전략 비축 자산에 있어서 이제 좀 비트코인을 먼저 얘기를 했고요. 뭐 좀 업체 로비라고 이제 좀 약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인 생각인 부분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또 들으신 분들 오해하시면 왜 오브스는 로비 안 하냐라고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짚고 넘어갔고, 외에는 이제 좀 그 제3국에 있어서 사실 실제로 코인 사용 굉장히 많습니다. 송금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본국으로 송금할 때 대부분 사실 코인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한국에서도 그 외국의 무슨 필리핀이나 이런데 영어 어학 1대1 화상 영어, 전화 영어 같은 거 할 때 송금하는 부분 보면은 코인을 활용한 이 송금 앱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융에 있어서는 제3국의 참여가 굉장히 알게 모르게 많은데, 규제 같은 부분은 또 이제 선진국들이 이끌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죠. 그런 부분의 격차가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 그리고 오브스가 그 가운데 어떤 또 포지셔닝을 더 잡아가야 할 것인가는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적인 부분도 저희가 조금 앞으로 해봐야 될 게, 사실은 이거 송금에서 가장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뭐 저희 커뮤니티도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이전부터 제가 리플에 대해서 약간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했던 이유가, 왜 리플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 되지,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이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뭐 잘 아시겠지만 USDT 트론 체인으로 보내면 수수료도 거의 없고 엄청 빠르게 가잖아요. 굳이 리플이나 트론 사용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향후에 규제적인 문제는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개인과 개인 간에 그러지만, 향후에 송금 같은 경우에 P2B로 해서 기업 간의 거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유념해서 보고 있고,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혹시 무역 쪽에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신용장을 개설한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은 비용 결제를 지금 페이먼트를 달러라 아니면 원화나 위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자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그 화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여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엮이게 돼버리면, 단순하게 그냥 개인과 개인 간의 송금이 아니라, 이것도 추후에는 규제가 들어갈 거고, 규제의 범죄에 들어갈 것 같고, 지금 이게 더 커지려고 하면 기업이나 아니면 기관의 페이먼트가 연관이 된다라고 하면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향후에 규제적인 문제는, 규제라는 이슈는 암호화폐가 넘어야 될 큰 허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 규제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이 규제라는 향후에 우리한테 다가올 파도 속에서 과연 견딜 수 있는지, 이것도 투자의 하나의 큰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브스는 가장 그 측면에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일단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규제라는 게 사실 뭐 누구에게는 리스크로 이해를 하지만 누구에게는 기회로 많이들 또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결국 대중화는 규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이미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됐죠. 그 유럽의 미카 법안이 발효가 되면서 이제 USDT는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뭐 크라켄 같은 이런 거래소에서 이제 USDT 페어를 상폐하기도 했고,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헤쳐나갈 문제고, 그래서 이제 USDC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나올 때부터 굉장히 합법적으로 이런 규제를 다 지키는 스테이블 코인이다라는 컨셉으로 이제 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고, 실제로 지금 규모 면에서도 USDT 다음으로 2등이죠. 그래서 규제는 항상 더 대중화에 다가갈수록 피할 수 없는 문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 측면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기도 했고, 옛날부터. 그래서 커뮤니티 분들이 사실 많이 좀 답답해하기도 하셨었죠. 자연스럽게 규제. 또 라니 변호사니까 한게 있는데,
키즈님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네, 먼저 네네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별건 아닌데, 라니 변호사 또 출신이기도 하니까,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한창 여러분들이 답답해하던 시절이 란이 그 비즈니스 그 사업 개발하기 전에 이제 약간 GC 약간 법률 담당으로 있을 때였죠. 네, 뭐 근데 규제는 사실 저희가 이스라엘 등록 기업이다 보니까 더 지키기 싫어도 지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힘들지만 대외적으로는 또 저희가 규제에 얼마나 대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벌써 조금 네, 다른 사실 이슈인데 오늘- 제가 에디님이나 네, 말씀하세요. 아니면은 네네 분께 좀 자문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이슈를 조금 좀 넓혀보고 싶어요. 그 오브스에 만정되지 않고 지금 알트코인이 지금 개 죽을 쓰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방금 퇴근하면서 이제 트레이딩표에서 차트 지표 보면서 지금 이제 막 도착했는데 지금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왜 이렇게 그 하락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의 약세가 가장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더리움의 조롱이 지금 극에 달하고 있잖아요. 조롱도롱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지금 업계에 계시는 분으로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요거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사실 요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희가 사실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예를 들어서- 곤란하고 분명한 거는 저희가 이제 원래 저희가 4년 주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비트코인 반감기부터 해가지고 반감기 뭐 일정 기간 전후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장의 대응과 상황들 그 법칙이 깨졌다는 평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더 대응이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더리움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글쎄 이더리움이나 EVM 기반이 많기 때문에 절대 기술적으로는 사라지지 않을 거긴 한데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주변에서 투자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요. 이제 암호화폐 쪽에서 일을 하시면 도대체 어떤 코인을 투자해야 되냐. 그런 경우에 저는 이제 뭐 이거는 저희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희가 편하게 하는 대화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사실 그냥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만 DCA를 해라 라고를 간단하게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차피 코인에 투자를 하실 거면 그게 뭐냐 하면 DCA가 이제 그냥 적립식 방법이죠. 저희 TWAP 기술 같은 거죠. 거의 뭐 매달 일정 금액만 차트를 보지 않고 꾸준히 매수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더리움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티가 가장 튼튼하고 보안적으로 가장 튼튼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언제 회복을 하고 올라갈까요? 이렇게까지 조롱받을 만큼 내려가는 시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 그건 지금의 시장의 선택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하고 기대 반 걱정 저도 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너무 뻔한 답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요게 저희가 여기서 들릴 수 있는 말씀의 한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암호화폐 투자 시장 전체와 그다음에 이더리움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암호화폐 시장 측면 전체에서는 물론 비트코인이 10만 불도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달성했지만 뭐 이더리움을 비롯한 대부분의 코인들은 뭐 21년도에 그런 고점을 못 넘은 경우도 많고 한데 이게 뭐 다들 작년과 올해 불장을 기대하고 21년에 그 엄청났던 불장을 다들 기대하고 계시지만 그때가 특별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즉 21년도에는 유동성도 엄청났고 나라에서 공짜 돈도 많이 뿌렸고 그 다음에 지금보다 코인 수도 훨씬 적었고 물론 그때도 많았지만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이 그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뭐
경제 좋다, 잘 나간다, 더 성장하네, 더 성장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 뭐 미국 빼고 다 망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사실 시장 상황이 좋진 않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미국 혼자 여기까지 캐리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보면은 이것도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이더리움을 포함한 다른 알트코인이 더 가기에는 그 전 세계적인 경제에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자체적으로 보면은 뭐 어쨌든 작년 한 해는 밈코인이 굉장히 핫했고 그 이제 솔라나 체인에 있었으니까 대부분의 시장 자금이 솔라나로 가면서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약세인 것도 맞았던 것 같고, 또 이더리움 뭐 재단도 최근에 좀 일종의 나태한 것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면서 이제 신규 개발자들이 이더리움에서 이탈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또 굉장한 이더맥스들도 요즘에 트위터에서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이더리움에 못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이는 것 같고, 물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재단이 뭔가 좀 변화도 모색하고 이제 새로운 임원들도 임명하면서 좀 달라지려고 하려는 것 같긴 한데, 뭐 두고 봐야겠죠. 근데 저도 결과적으로 이더리움이 절대 망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솔라나에서 정말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21년 고점도 넘어가고 트레이딩도 말도 안 되게 많이 일어났지만, 다들 아시잖아요. 이제 거의 90% 이상이 밈코인이고, 또 밈코인 시장이 죽으니까 거래량이 확 죽어버렸죠. 그래서 뭐 아직도 디파이로 보자면 뭐 솔라나에 있는 뭐 밈코인을 빼면 사실 그렇게 뭐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작년 연말에도 뭐 VC나 이런 업계인들이 보는 뭐 25년의 블록체인 시장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뭐 실제로 매출을 일으키거나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가 이제 주목받을 것이다라는 그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여러 리서치들의 공통적인 포인트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뭐 민코인은 사실 그냥 하이프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장에서 이제 시장에 한번 조정이 오고 꺼지고 나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겠죠. 이게 진짜로 투자 가치가 있나. 이제 그럴 때 좀 더 뭐 근본, 흔히 말하는 근본 있는 프로젝트,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 돌아온다면 그런 것들은 아직도 이더리움에 제일 많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이제 좀 오브스적인 시점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코인이 잘 나간다 할 때도 그렇고, 뭐 당연히 좀 그 하락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1순위는 생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몇 년 전 NFT 붐이 확 일었을 때, 그때 NFT 중에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라고 본다면, 지금 밈코인이 확 떴을 때 나중에 밈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 2017년에 거의 이제 그 사실 가장 거래량을 막 미치게 했던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때 뭐 토끼 뭔가 있었어요, 이더리움 체인에서. 또 지금은 뭐 아무도 기억을 못하죠. 요렇게 시장이 막 변해가는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도박성을 뺀다면 언제나 제 1순위는, 각 프로젝트 1순위는 생존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큼 강력한 프로젝트는 있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래서 오브스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생존에는 가장 자신이 있다. 사람만 있으면 기회는 온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투자 심리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저는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뭐 투자에 대한 관점은 각자 잘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항상 절대, 저희는 이제 오브스를 많이 투자하신다는 분들 많이 얘기하지만 절대 오브스에 올인은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장 상황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꼭 분산하시고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더리움도 잘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이제 1시간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최대 1시간을 하고 최저 30분은 해보자라고 하고서 오늘 시작을 했는데, 와,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쑥 갈 줄은 몰랐어요. 굉장히 그래서 빨리 가네요, 진짜. 네, 시간이. 이 오디오를 어떻게 채워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뭐 가디언 분들과 또 이제 엠베서더 분들과 그 외에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 풍성한 시간을 채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느껴졌으니까 저 이런 거는 좀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볍게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클릭만 하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이니까요. 오늘은 아마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은 이제 거의 엠버서더 분들하고 가디언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2회, 3회 하다 보면 하나, 둘씩 참가하시는 커뮤니티 분들도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환영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말씀 주셔도 될 것 같고, 저희는 오늘처럼만 사실 유지되면 월간으로 정기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말씀으로 일단은 마이크로 참여하기 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채팅창에 채팅을 입력하셔도 저희가 읽고서 답변을 해드리니까요. 부담 없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2회차에는 어떻게 하면 또 좀 더 나은 방송이 될 수 있을까 저희도 고민을 해볼 텐데, 오늘 지금 듣고 계시는 승우분 중에서도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은 뭐 이렇게 하면은 더 참여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말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전달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고 또 다음에 저희가 일정 잡아서 공지 드리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달 말에는 월간 라이브는 진행합니다. 네, 오늘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또 이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을 위해서라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1회차 방송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희는 월 말에 월간 라이브, 그리고 또 다음 달에도 2회차 커뮤니티 포커스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달에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편한 저녁 보내십시오.